가야가 망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 딱 세 줄 금관가야 멸망, 대가야 멸망, 가야 연맹 해체로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세 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가 약해서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금관가야는 세 번 죽을 위기에 몰렸고 세 번 다 살아남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개혁했고 그 개혁은 매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살아날 때마다 옆에 있던 나라가 더 강해졌습니다. 성공할수록 멸망에 가까워진 나라, 교과서는 이 비극을 단 한 줄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김해, 1500년 전에는 고김해만이라는 바다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파도가 들이치는 갯벌이 아니라 잔잔함만이 품어주는 천혜의 항구였고 그 항구를 쥐고 있던 나라가 금관가야, 옛 이름으로는 구야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에겐 무기가 두 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철이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나오는 질 좋은 철을 중국 9년에도 팔고 외에도 팔았는데 삼국지 동이전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사간다. 철이 곧 화폐였고 그 화폐의 발행권을 금관가야가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둘째는 위치였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해상교역로의 한가운데에 금관가야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중개무역의 허브로서 중국에서는 청동거울이 들어오고 북방 선비족의 금속 유물이 들어오고 외에서는 바람개비 모양 청동기가 건너왔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파보면 그 증거가 쏟아집니다. 중국제 금동허리띠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고 북방 유목민의 청동솥이 나오고 일본 왕권의 위세품인 청동화살촉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 유리 조각까지 출토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무덤 속에 동아시아 전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를 바탕으로 금관가야는 변한 소국들 사이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올라섰고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라고 부릅니다. 4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에서 금관가야를 넘어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공이 어떻게 비극으로 뒤집히는지 그것이 오늘의 본론입니다. 서기 209년 갑자기 8개 나라가 동시에 금관가야를 공격합니다. 포상팔국의 난이었습니다. 보라국, 고자국, 사물국을 비롯한 8개 소국이 연합군을 꾸린 것인데 왜 갑자기 8나라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기록에는 자세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관가야가 해상무역을 독점하면서 주변 소국들이 소외된 것입니다. 철도 금관가야를 통해야 팔 수 있고 중국 물건도 금관가야를 거쳐야 들어오니 부가 한 곳으로 쏠리면서 반발이 8나라의 칼끝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금관가야의 왕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혼자 막을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관가야가 택한 카드는 신라였습니다. 구원을 요청했고 신라에서 서구로와 물계자라는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포상팔국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은 이겼고 금관가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금관가야가 잃은 것이 있습니다. 변한 소국들 사이에서의 체면입니다. 맹주라는 나라가 혼자 힘으로 반란도 못 막고 바깥 세력을 끌어들인 것이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신라군이 떠난 뒤 금관가야 조정의 어느 방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라의 빚을 졌다. 이 빚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을 것이다. 실제로 이자가 붙었습니다. 이후 금관가야는 신라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관가야가 주저앉았느냐 하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첫 번째 개혁이 시작됩니다. 313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면서 금관가야의 전통적인 교역 상대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교역 허브의 핵심 거래처가 날아갔으니까요. 그런데 금관가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냅니다. 백제였습니다. 백제가 중국 남조에서 얻은 선진 물자를 금관가야가 중개해서 외에 파는 구조로 체질을 바꾼 것입니다. 교역 루트 자체를 재설계한 것이죠. 대성동 고분을 보면 이 시기에 오히려 무덤 규모가 커집니다. 4세기 중엽의 대성동 29호분은 초대형 목광묘인데 북방부여 계통의 청동항아리가 나오고 기마용 마구와 갑옷도 출토됩니다. 위기 이후에 체질을 바꿔서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개혁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관가야가 백제와 교역하면서 백제는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었고 금관가야의 네트워크를 타고 세력을 넓힌 것입니다. 한편 신라는 포상팔국 전쟁 이후 금관가야에 은혜를 판 것을 발판 삼아 고구려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고구려의 제도와 문물을 수입해서 주변 소국들에 나눠주면서 진안 지역에 대한 통솔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관가야가 살아남기 위해 바꾼 교역 구조가 백제를 키웠고 금관가야가 끌어들인 신라가 고구려를 등에 업게 된 것입니다. 생존 전략이 경쟁국의 성장 엔진이 된 것인데 이때는 아직 자기가 키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전환점 2. 4세기 말 한반도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정면 충돌하고 그 여파가 남쪽까지 밀려내려왔는데 백제는 고구려에 계속 밀리고 있었고 고구려와 손잡은 신라가 낙동강 쪽으로 세력을 뻗어오면서 금관가야의 교역로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관가야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금관가야는 백제와 외를 택합니다. 삼국연합으로 신라를 치기로 한 것이죠. 이 선택의 뒷면을 읽어보면 첫 번째 위기 때 신라의 손을 벌렸던 경험이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때 도움을 받은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체면이 무너졌고 신라가 커졌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백제와 외라는 카드였습니다. 판단 자체는 논리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인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서기 400년 신라 내물왕이 고구려에 긴급 구원을 요청합니다. 백제와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만의 보병과 기병을 남쪽으로 보냈고 광개토대 왕릉비에 새겨진 그 유명한 기록대로 고구려군은 낙동강을 건너 종발성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종발성은 지금의 부산으로 추정되는 곳이니 금관가야 수도 코앞이었습니다. 이것은 포상팔국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주변 소국들의 반란이 아니라 대륙의 기마군단이 밀어닥친 것이니 금관가야가 경험한 적 없는 규모의 파괴였을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 대성동 고분군에서 대형 무덤 축조가 멈춥니다. 왕금 무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화려했던 부장품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교과서는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금관가야가 쇠퇴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금관가야, 여기서 진짜 끝났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금관가야는 400년 이후에도 132년을 더 버텼습니다. 532년 신라에 항복할 때까지요. 이 132년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없는 132년입니다.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 금관가야는 맹주의 지위를 완전히 잃었고 가야 소국들 사이에서 대가야와 아라가야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주변의 중소고분군에서 이 시기에도 무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줄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 지배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나라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번 개혁은 가장 처절했습니다. 더 이상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라는 지위는 유지할 수 없었기에 금관가야가 택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496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흰꽝을 보냅니다. 화친의 선물이었습니다. 한때 신라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신라군을 낙동강에서 대패시킨 나라가 고개를 숙이고 화친의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선택 안에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가야와 아라가야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신라라는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 번째 개혁,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라가 이 화친을 받아들이면서 가야 내부로 파고들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금관가야가 살아남으려고 내민 손을 신라가 잡았고 잡으면서 동시에 가야 전체를 삼킬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 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첫째, 포상팔국의 난에서 신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신라가 커졌습니다. 둘째, 백제와 외를 택해 신라를 쳤습니다. 실패했고 고구려까지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자존심을 버리고 신라에 화친을 보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신라가 안으로 파고들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금관가야는 최선의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당장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마다 옆에 있는 나라가 더 강해지고 금관가야의 공간은 더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무능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의 비극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는데 할수록 함정이 깊어진 것입니다. 532년 음력 9월 신라버풍왕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목표는 금관가야였습니다. 가락국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친히 군사를 지휘하려 하였으나 적병의 수가 많고 이쪽은 적어서 대전할 수가 없었다. 구영왕이었습니다. 금관가야의 1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 수로왕의 구세손입니다. 이 기록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구영왕이 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항복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아서 맞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를 모아봤더니 신라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신라 군대를 낙동강에서 대파한 나라가 이제는 전장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관국의 임금 김구해가 왕비 및 세 아들과 함께 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왕비와 세 아들, 그리고 나라의 보물 전부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내려놓되 백성과 왕족이 살아남을 길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구영왕에게는 동생이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항복에 반대했습니다. 구영왕은 동생을 금관가야에 남겨두고 자신은 왕비와 아들들을 데리고 신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두 갈래를 남긴 것입니다. 한쪽은 항복해서 왕족의 미래를 확보하고 한쪽은 남아서 옛 땅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구영왕은 그저 나약한 항복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산하고 마지막까지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신라는 구영왕에게 상등이라는 최고 관등을 주고 금관가야의 옛 땅을 시급으로 주었으며 왕족은 신라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어 신김씨라는 이름을 받고 신라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구영왕의 셋째 아들 김무력이 신라의 장군이 됩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우고 각간이라는 최고 관직에까지 올랐는데 김무력의 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유신입니다. 삼국통일의 주역, 신라를 한반도의 지배자로 만든 그 사람이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금관가야가 3번 살아남으면서 키운 경쟁국이 신라였고 금관가야가 마지막에 보물과 함께 신라에 넘겨준 것 중에 진짜 보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이 신라를 완성시켰습니다. 가야의 피가 신라의 칼이 되었고 그 칼이 삼국을 통일한 것입니다. 경남 산청에 가면 돌로 쌓은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전구형 왕릉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구영왕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구하지 못한 몸이 어찌 흙 속에 묻히겠는가. 차라리 돌로 덮어달라.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500년을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는 이 왕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능해서 나라를 잃은 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고도 구조를 넘지 못한 왕이라고. 금관가야. 500년 동안 3번의 위기를 넘기고 3번의 개혁을 성공시킨 나라. 그런데 성공할 때마다 적이 더 강해지는 구조 속에 갇혀 있었던 나라. 교과서는 이 나라를 3줄로 정리했습니다. 멸망, 해체, 끝. 그런데 이 나라가 없었으면 신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금관가야의 철이 동아시아에 퍼지면서 무역의 시대가 열렸고 금관가야의 위기가 신라를 고구려에 기대게 만들었고 금관가야의 마지막 선택이 김유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가야는 그냥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한 나라입니다. 다만 그 모든 노력이 자기가 아닌 다른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쓰였을 뿐입니다. 왜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교과서는 결과만 쓰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진짜 역사가 보이는 것인데. 금관가야. 3번 살아난 나라. 3번 다 성공해서 망한 나라. 이것이 교과서가 빠뜨린 500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